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제니퍼 라이트, 옮긴이는 이규원 님이 옮기셨고요. 산처럼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자, 제니퍼 라이트는 미국의 작가이자 컬럼니스트인데요. 이게 세계사에 등장했던 전염병을 13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지금의 코로나 위기에도 좀 적용할 만한 지혜로운 또는 지혜롭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염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미래의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병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면 지인들은 현대인의 버릇을 추가하면 어떻겠냐고 선심 쓰듯 제안한다. 특히 종일 휴대폰만 만지작거린다든지 말이야. 아니면 셀카에 관한 챕터를 쓰라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 내가 관심 있는 건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 역병이야. 주변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 인생의 전성기 때 수개월 내로 쓰러져서 말이지. 어쩔 도리도 없이 모든 이가 죽고 모든 것이 파멸해서 지구 전체가 시체로 가득한 방대한 황무지로 변할 거야. 아, 그렇지. 정말 끔찍한 사진이 있는데 좀 볼래? 그럼 그들은 말한다. 잠깐, 음료 한 잔 더 시키러 가야겠어. 당신이 이 책을 선택해 주어 정말 기쁘다. 열심히 이야기해도 과거의 질병에 관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아마도 역병이 매우 불길하고 또 자신과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다. 차라리 셀카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 즐겁기도 하고 친구들의 웃는 얼굴 사진을 보는 것도 좋다. 그 생생한 모습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역병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만큼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국민은 자신이 양로원에서 90세에 죽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2000년에 태어난 아기의 50%가 100세까지 살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행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건강한 젊은이들이 몇천 명이나 희생되는 대처법을 알 수 없는 질병을 거의 30년 동안 겪지 않았다. 이러한 행운이 닿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과거에는 늘 그래왔듯 우리는 이 불쾌한 사실을 잊고 싶어 한다. 잊는 게 약이며 아마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역병을 무시하고 모른 채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발생할 역병에 대해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역병이 돌면 놀랄 만큼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위의 죽음과 파멸을 최소화한다. 착하고 용감하며 최상의 인간 본성을 보여준다. 미신에 사로잡힌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며 사망자 수를 늘리는 사람들도 있다. 내게 과학 지식이 있어서 질병을 퇴치할 백신이나 치료법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 책은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감명을 받고 응원하기도 하지만 역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의사나 과학자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말에 늦잠을 자고 영화를 보고 감자튀김을 먹고 평범하지만 멋진 것들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즉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문명이 제대로 굴러갈지 아닌지는 과학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책에서 논의하겠지만 역병에 대해 취해진 대책들은 대부분 놀랍도록 뻔해 보인다. 예컨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태워 죽여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효과도 없기 때문이다. 이 의견에는 아마 모두가 이론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새로운 역병이 발생하면 우리는 300년 전의 사례로부터 배웠어야 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최근에 읽은 역사책에는
과거를 현대의 시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었다. 서로 다른 시대를 마치 비엔나 소세지처럼 완전히 분리해서 파악하라는 것일 테다. 저자는 시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과거는 투명한 유리종 아래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순간들, 생각들, 비극들이 현재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의식을 이루는 모든 생각이 최선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 가레토 페스트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손을 제대로 씻었는지 걱정하는 것은 전염병을 옮긴 요리사 메리 멜런, 일명 장티푸스 메리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 과거의 순간이 그토록 매끄럽게 현재로 침투한다면 현재의 순간도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과거도 현재 못지않게 우스꽝스러웠다. 어느 시대든 구성원은 인간이었다. 나의 바람 중 하나는 현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한 지인으로 여기는 것이다. 과거의 사람들이 무미건조한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2차원 흑백 사진이나 그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 그들은 단지 중산모를 쓰고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 살아서 숨쉬고 농담하고 트림했으며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재밌거나 지루하고 멋지거나 아주 고지식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를 살았다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모두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현재의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리하고 친절하고 의학의 천재인 동시에 끔찍하게 따분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카리스마적이고 매력적인 소시오패스도 있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미 죽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여기길 바란다. 살아있는 인간. 그러면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기막히게 멍청한 몇몇 지식인이 무엇을 주장하려 하든 현재의 사람들과 관심사가 모두 어리석고 천박한 것이 아닌 것처럼 과거의 사람들과 관심사도 꼭 현명하고 진지한 것은 아니었다. 대중문화에 관해 알고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결핵 환자는 악어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자를 알고 나면 과거의 사람들이 모두 깊은 존경을 받을 만한 진지한 인물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과거의 신비성을 걷어낼수록 그리고 과거를 실컷 비웃으며 좋아하는 텔레비전 쇼에 관해 이야기할 때처럼 열정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수록 상황은 더 나아지리라고 나는 늘 기대하고 있다. 언젠가 역병이 들이닥칠 때 트위드 재킷을 입은 나이든 교수들만이 가짜 영국식 억양으로 파라켈수스를 논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유행이 발생할 때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을 만큼 낙천적이지는 않다. 다음 유행이 발생할 때 우리가 직면할 과제는 대부분 과거의 것과 동일할 것이다. 오늘날과 미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이 책에 등장하는 뛰어난 인물들처럼 역병에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트위드 재킷을 입고 억양이 들쑥날쑥한 그자는 제일 먼저 죽을 것이다. 내가 질병 연구에 시간을 쏟은 이유는 과거의 질병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알면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까지 살아갈 작정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음료 한 잔 더 시키러 달아나지 않아도 될 테니 끔찍한 사진은 넣지 않을 것이다. 상당한 역경이 있겠지만 인류 역사의 어두웠던 시기들을 읽고 배우는 것을 최대한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다.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다. 세상은 숨이 막힌다. 내 몸을 가를 것을 맹세해다오. 산채로 묻히지 않도록. 프레데리크 쇼팽. 질병은 어떤 상황에서도 멋지지 않다. 멋지다고 가장하는 것은 데스 마스크에 예쁜 얼굴을 그리는 것과 같다. 해골바가지에 립스틱을 칠해봤자
제니퍼 로렌스가 되지 않는다. 질병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적이며 지속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질병에 걸린다고 다음과 같이 되지는 않는다. 멋지다, 시적이다, 섹시하다, 고상하다, 천재적이다. 대신 이렇게 된다. 죽는다. 결핵이 진짜 끝내주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19세기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좋았을 텐데. 결핵은 세균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결핵균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을 통해 퍼진다. 그 비말을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결핵균이 수년 동안 잠복하기도 하고 발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세균이 폐에 자리 잡고 결국 그 조직을 파괴한다.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기침, 극심한 체중 감소, 그리고 영화 물랭 루즈에서 봤다면 아주 익숙할 그 손수건에 피토하기가 있다. 19세기 이후의 많은 문학작품에서 결핵은 천사처럼 아름다운 여성의 사망 원인으로 선택되었다. 그들의 허구적인 최후의 순간은 거의 항상 편안하고 숭고하게 죽어가는 것이었다. 예컨대 1852년에 출간된 해리엇 비처 스토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에바가 중병이라는 것을 곧 모두 알아차렸다. 뛰어다니거나 놀지도 않고 자신의 예쁜 방에 있는 소파에 종일 누워만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 했다. 장난꾸러기 톱시조차 꽃을 가져다주고 착하게 굴려고 했다. 어느 날 에바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하여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다. 그러고는 노예 모두를 불러 작별 인사를 한 뒤 머리카락 한 타래씩을 유품으로 건넸다. 모두 펑펑 눈물을 쏟으며 그녀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잘해주려고 했다. 아침이 되자 침대 위에 에바는 눈을 감고 양손을 깍지 낀 채 희고 차가운 몸이 되어 있었다.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메첸게르슈타인에서는 이렇게 묘사한다. 아름다운 레이디 메리, 그녀는 왜 죽었나? 결핵으로.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따르고자 기원하는 길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그 온화한 질병으로 죽었으면 해. 얼마나 멋진가. 혈기왕성할 때 떠나는 것은 모든 정열의 진수, 활활 타오르는 상상력, 더 행복한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의 가을, 그리고 화려한 단풍잎 아래 영원히 묻히는 거야. 죽음 그 자체에 매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빅토르 위고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작품은 보통 죽음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레미제라블에서는 팡틴의 임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녀는 잠들었다. 가슴이 숨을 밀어낼 때마다 죽음을 선고받은 자식을 밤새 간병하는 어머니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 법한 특유의 비극적인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호흡도 얼굴 전체에 스며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일종의 평온함을 망치지는 않았다. 창백했던 얼굴은 새하얘졌고 뺨은 진홍빛으로 물들었다. 아직 남아있는 청춘과 순결의 아름다움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황금빛 긴 속눈썹은 다치고 축 늘어졌지만 살짝 떨리고 있었다. 전신이 후들거리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날개가 활짝 펼쳐져 그녀를 데려가는 듯 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움직이는 기운이 느껴졌다. 누구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녀가 희망을 상실한 병약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죽음에 임박했다기보다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았다. 천사처럼 날아오르는 것. 결핵에 대한 매력적인 수사는 소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가 1853년에 초연되었다. 그 이야기는 고급 매춘부 비올레타의 비극적이고
타락한 삶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결핵 환자일 것이며 영화 물랭 루즈에서 니콜 키드먼이 연기한 캐릭터에 어느 정도 영감을 주었다. 비올레타는 노래하며 죽는다. 통증의 발작이 멈췄어. 내 안에서 태어났네. 익숙하지 않은 힘이 차오른다. 오, 하지만 난 되살아나고 있어. 기뻐라. 그녀의 마지막 음표는 내림 나음으로 결핵 환자가 낼 수 있을 법한 음이 아니다. 폐를 크게 확장시켜야 하고 결핵성 후두염으로 인해 목이 잘 쉬기 때문이다. 어쨌든 좋은 노래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완곡한 묘사 때문에 19세기 사람들은 결핵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 죽기야 하겠지만 정말 안락하게 죽을 테고 천사나 팀버튼 영화의 캐릭터처럼 완전 창백하고 섹시해지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게 느끼지 않은 건 누군지 아시겠나? 실제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다. 여배우 엘리사 라셀 펠릭스는 1855년 결핵을 앓고 있을 때 자신을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화려하게 빛나는 라셀을 기억하고 극장을 가득 메운 함성을 자주 들어보신 분이라면 기진맥진하여 무거운 다리를 끌고 저 세상으로 가는 수척한 요괴가 라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죠. 그녀는 죽은 자매를 소리쳐 부르며 1858년 질식사했다. 고통 없이 아름답게 죽는다고 여겨진 것은 결핵에 걸린 여성만이 아니었다. 시인 바이런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난 결핵으로 죽고 싶네. 그럼 여자들이 말할 것 아닌가. 가여운 바이런을 보세요.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는 그 온화한 질병으로 죽은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1820년 로마에 방문 중이었던 키츠가 증상을 앓고 있을 때 상황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클라크에게 치료를 받았다. 키츠가 다른 결핵 환자들과 함께 로마의 격리병동에 입원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자 클라크는 그러한 장치가 저속한 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이 질병의 전염성에 관해 오래되고 한물간 견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콧방귀를 뀌었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저속하다고 하는 걸 보면 허세나 부리는 잡놈 같지만 이에 관해선 일단 무시하겠다. 대신 결핵의 전염성이 실은 극히 강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로마의 병원들은 합리적인 매뉴얼을 이용하고 있었다. 대중 차원에서 결핵의 확산을 막으려고 훨씬 더 신경을 쓴 에스파냐에 가봤다면 클라크는 더욱더 무시했을 것이다. 에스파냐에서는 결핵 환자를 즉시 보고하고 입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죽으면 살던 집까지 사실상 거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클라크는 그처럼 진기한 염려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키츠를 치료할 때 멸치 비슷한 생선과 빵으로 식이요법을 실시했고 그 질병이 그의 위장에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음식으로 결핵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클라크만이 아니었다. 데니얼 휘트니는 가정의사와 건강 가이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머지 씨는 어깨 사이에 골문 부위를 완두콩 50알로 계속 열어두고 동시에 우유와 채소의 식이요법을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치료했다. 완두콩은 아마도 피부를 휘저 분비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기괴한 변칙처럼 보인다. 반면 우유와 채소 식이요법은 에드워드 베리가 폐결핵에 관한 논문에서 권장한 이론에서 비롯된 것 같다. 당시 가장 평판 좋은 의사 중 한 명이었던 베리는 더 나은 부류의 영국인이 결핵에 걸리는 이유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우유와 채소의 식이요법을 통해 질병과 맞설 수 있다고 추론했다. 채소 섭취는 결코 나쁜 생각이 아니다. 브랜디나 적포도주나 뭐든 19세기 영국 귀족이 들이켰던 것 대신에 우유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깨 사이에 거북한 완두콩 한 바가지를 넣고 싶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이요법으로는 낫지 않는다. 이로써는 키츠를 구하지 못했고 추가로 실시된 사혈은
그의 질환을 악화시켰을 것이다. 키츠는 26세에 죽었다. 그의 삶은 너무 짧아서 묘비명으로 물의 자취를 남긴 자 여기에 잠들다 라는 문구를 희망했다. 한편 클라크는 빅토리아 여왕의 주치의가 되어 웅장한 저택에서 여생을 보냈다. 불공평하지 않은가? 멸치만 빼면 키츠의 죽음은 흔히 평온하고 로맨틱하고 꿈꾸듯한 것처럼 기억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나이팅게일에게 붙이는 송가 같은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 어스름 속 귀를 기울여 본다. 그리고 여러 번 안락한 죽음과 절반쯤 사랑에 빠져 그 아련한 이름을 불렀다네. 무수한 운율 속 묵상에 잠겨 내 고요한 숨결 하늘에 흩뿌려 달라고 이제 더없이 값져 보이네. 죽음이란 한밤중 고통 없이 쓰러지는 것이란. 이 그릇되고 청아한 추모는 키츠의 임종을 지킨 친한 친구 조지프 세번에게도 책임이 있다. 세번은 말년에 키츠의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 회상하며 결핵은 아름답게 죽는 법이라는 생각을 따랐다. 그러나 키츠가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던 때부터 세번이 쓴 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키츠가 죽기 한 달 전인 1820년 12월 17일 친구 찰스 브라운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보통 아침에 기침을 할 때 5번 대량으로 피를 토했다. 거의 항상 타액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위장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아무것도 소화시키지 못했으니까. 매일 밤 내내 그리고 낮의 대부분을 극도로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다. 위장이 부풀어 계속 배고픔을 느꼈는데 피를 토하지 않도록 음식물을 조금 섭취하면 더 심해졌다. 그럼 또 정신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온갖 절망으로. 그의 상상력과 기억은 모든 공포의 이미지를 표출하는데 너무 강해서 밤낮으로 그의 지성을 걱정한다네. 이것이 결핵으로 죽는 것이다. 멋지지도 평온하지도 않다. 좋은 죽음 같은 건 없지만 이는 특히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너무나 섬뜩하고 피비린내 나는 질병이 어떻게 해서 환자를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어준다는 평판을 얻게 되었을까? 결핵은 일찍부터 매력과 결부지어졌다. 1세기의 의사는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가느다란 코는 끝이 뾰족하고 불구스름한 뺨이 튀어나왔으며 온팍 패인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묘사했다. 확실히 비쩍 마른 체형에 눈이 크고 뺨이 발그레했던 것은 흡사 오늘날의 슈퍼모델 같다. 결핵과 아름다움의 결합은 수천 년이나 지속되었다. 1726년 앞서서 언급한 폐액에 관한 논문에서 베리는 일반적인 결핵 환자의 신체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목이 길고 어깨뼈가 날개처럼 돌출되어 있고 좁은 흉곽이 눌려 있고 얼굴이 맑으면서 발그레하고 뺨과 입술이 가장 순수한 빨간색을 띠고 눈두덩이 색이 짙어 산호처럼 보인다. 그리고 모든 혈관이 매우 가늘어 속이 거의 비친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쾌활한 정신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1833년에도 여전히 데니얼 휘트니는 결핵 환자를 맑고 흰 피부, 빛나는 눈, 흰 치아, 연한 장밋빛 얼굴, 다혈질, 풍부한 감수성, 두꺼운 입술로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쯤에서 결핵이 목을 길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걸 지적해두자. 또한 세균성 질환에 걸린다고 해서 더 똑똑해지거나 더 쾌활한 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님을 지적해둔다. 결핵 환자는 아름답고 눈부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독실하고 착하기까지 하다. 그러한 믿음은 주로 풍만함이 온갖 세속적인 욕구와 결부된 데서 비롯된다. 결핵 환자처럼 뼈만 앙상하다면 내세에서 예수와 실컷 먹기 위해 현세에서 금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현대인은 결핵이 멋진 은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결핵에 걸린 여성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유령처럼 말라 빠졌고 피를 토하고 있네. 빅토리아 양식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
치명적인 질병을 적극적으로 미화하는 경향이 적어도 경미하게나마 약해졌다는 사실은 인류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증거다.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평소 잊고 지내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결핵으로 죽는다. 완치될 수 있는데도 결핵은 살아생전에 박멸할 수 있는 질병이다. 우리는 현대인이니까. 우리는 결핵이 우호적이거나 멋지지 않으며 악어 사냥꾼이 될 좋은 구실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전염병에 시달려온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인류의 역사를 대단히 유머스럽고 신랄하게 풀어냈어요. 전염병이 창궐했던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인류가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참 엉뚱하면서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그려질지,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궁금합니다. 20년 후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부자로,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지금의 코로나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